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이벤트 구동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폼 객체, 컨트롤 객체, 컴포넌트 객체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이 있어요. 버튼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고 클릭을 한다. 이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벤트 구동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폼, 컨트롤, 컴포넌트 객체를 만드는 부분, 즉 버튼을 만드는 부분과 동일하죠. 두 번째는 이 객체에서 클릭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 이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 델리게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폼 객체가 있고 이 안에 버튼 컨트롤 객체를 생성합니다. 현재 활성화되는 객체는 버튼 객체예요. 그리고 이 버튼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번개 표시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벤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즉, 이 버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오른편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쪽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디자인 모드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되는 것처럼 클릭이 발생이 됐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 버튼 1 언더바 클릭입니다. 이 메소드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참조 변수 이름을 앞쪽에 둡니다. 뒤쪽에는 이벤트의 이름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조합해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된 부분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저는 여기서 간단한 메시지 박스를 만들고 그 메시지 박스 안에 문자열을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객체를 화면에 보이는 것 show라는 메소드예요. 여기 있는 show라는 메소드. 자, 이 안에 인수로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웰컴이라고.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버튼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에 대응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 안에서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소스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버튼 컨트롤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프로퍼티들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고 그 이벤트에 대응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와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와 서로 연결하는 델리게이트 객체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1이라는 소스 코드에 있습니다. 폼1이라는 클래스의 주 클래스죠.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것, 여기서 편집된 것, 이런 것들은 designer.cs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폼1 조각이 되는 폼1 클래스 멤버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버튼 1에 대한 참조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멤버로서. 그럼 델리게이트를 만드는 부분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가려져 있죠. 자, 펼쳐보겠습니다. 델리게이트를 만드는 부분은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내부에 있습니다. 버튼 1 영역인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new,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벤트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인수로 받는 것, 버튼 1 클릭. 이건 조금 전에 만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을 가지고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델리게이트 객체를 버튼 1에 있는 클릭이라는 이벤트와 서로 연결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클릭이라는 이벤트와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이렇게 델리게이트 객체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의 전체 구동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고 객체를 만들어서 무한 루프를 도는 부분이 있어요. 객체를 만듭니다. form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메모리 속에 멤버들을 모두 집어넣게 될 거예요. 멤버들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생성자부터 여기 있는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퍼티, 그리고 기타 변경된 사항이 들어가 있는 요 조각이 되는 이 멤버들, 이것들도 메모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자가 호출돼요. 생성자가 호출되면은 생성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생성자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메소드가 수행되고 이 안에서는 버튼 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버튼이라는 객체를 버튼 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고 this, 현재 폼 객체 속에 있는 것, 그 가운데 버튼 1 이거죠. 요게 위치, 네임, 사이즈, 탭 이런 등등의 프로퍼티들을, 사용자가 변경된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튼 1 클릭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 아랫부분은 폼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버튼 객체, 이것을 폼에 붙이는 것,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튼 1이 참조하고 있는 버튼 객체, 이것을 this, 현재 폼 객체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실행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디폴트 값들, 디폴트 프로퍼티 값들은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가 수행되기 바로 전에 이미 초기화가 1차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2차적으로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안에 와서 사용자가 변경한 프로퍼티 값,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를 폼 객체 내에 추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2차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 폼 객체의 제목, 현재는 폼 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지우고, 자, 폼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 제목줄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 되죠? 폼은 this입니다. this라는 건 폼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그 객체 속에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제목줄입니다. 이것을 배트맨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폼1이라는 텍스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폼1이라, 자, 현재 폼 객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폼 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자열은 여기에 표시되는 거예요. 이걸 버튼이 클릭됐을 때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his 폼 객체, 거기 있는 프로퍼티인 텍스트, 이것을 배트맨이라는 문자열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컨트롤 F5. 자,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 버튼 1 클릭. 이거를 통해서 폼의 타이틀, 즉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클릭. 배트맨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버튼에 관계되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폼에 대한 이벤트를 살펴볼까요? 자, 폼에 대한 이벤트. 자, 선택을 해서 활성화 객체로 만들게 됩니다. 활성화 객체. 이 폼에 대한 프로퍼티가 여기 나오고 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즉 이 작업 공간에 클릭했을 때 뭔가 작업이 일어난 것, 이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 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죠. 폼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 그런 다음에 여기에 I love you라고 화면에 표시를 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와 함께.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를 화면에 보이게끔 해야겠죠. 그거는 show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F5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 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은 다음에 그 이벤트에 응답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서로 연결하는 것, 델리게이트 객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호출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벤트 핸들러 이름, 이건 관례적으로 뒷부분은 이벤트의 이름, 클릭이죠. 그 앞부분은 이 이벤트가 어떤 객체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는 두 개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샌더가 있습니다. 이 샌더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어떤 객체로부터 발생됐느냐, 이건 이름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실제로 어떤 객체에서 왔냐, 그 객체의 참조 변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참조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 이 안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인수, 샌더라는 이 객체에서 전달된 추가적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인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다시 한번 설명되도록 할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이거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샌더라는 매개 변수 이름은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것은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sender는 참조 변수이다.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는 뭐냐?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이것은 이벤트에 포함돼서 추가 정보를 함께 보낼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창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나 컴포넌트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GUI의 레이아웃을 편집했던 것, 이런 것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C# 코드를 생성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드는 두 개의 분리되어 있는 파일 속으로 저장되게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파일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코드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과 같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창에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한 후 각각의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소스 코드로 만들어서 두 개의 파일 속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앞에 파샬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이 파일은 컴파일을 수행하면서 컴파일러가 하나의 클래스로 합치게 됩니다. 합쳐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돼요. 다만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별도 파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분리할 때 각각 클래스 앞에 파샬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어느 것이 메인 클래스가 될까요? 메인 클래스는 여기 상속 관계를 정의한 이 부분, 이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가 됩니다. 메인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디자인 창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퍼티 값을 변경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런 것들이 이 서브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버튼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 형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제가 실습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버튼1이라는 인스턴스 변수 형태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앞부분에 만들어진 버튼 객체, 얘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호출된 프로퍼티 값들은 각 컨트롤의 프로퍼티 윈도우에 설정된 값과 동일합니다. 자, 볼까요? 요게 탭 인덱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버튼 1의 프로퍼티. 자, 이것을 디자인 창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디자인 창에서 탭 인덱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 값이 여기에 할당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와 디자인 창의 프로퍼티, 이 이름, 그리고 값, 이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코드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러면서 initialize component, 이 메소드가 호출되게 돼요. 요게 메인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요게 formal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프로퍼티들을 모두 설정하게 됩니다.
초기화를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생성자, 여기 있죠. 생성자. 이 생성자 내부에서는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여기에 설정된 값들을 두 번째, 즉 2차 변경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내용들은 디자인 창에서 프로퍼티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내용들이 이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내에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객체가 만들어지고 프로퍼티의 디폴트 값을 갖고 초기화를 1차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안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프로퍼티 값 이것을 2차 반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디자인 모드에서 GUI를 편집을 하면서 designer.cs라는 파일의 코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 프로퍼티 값을 직접 이 코드상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컴파일 오류 또는 런타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 모드로 와서 여기에 값을 비주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소스 코드에서 직접 수정하지 말고 디자인 모드에 있는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디자인 창에서 생성을 했어요. 생성된 객체에서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메소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객체와 객체의 이벤트와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델리게이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제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델리게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서로 연결해 줬어요. 그렇지만 좀 더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델리게이트 타입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또는 별도의 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라는 여기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벤트 핸들러 여기 있었죠. 이 부분. 자, 이걸 갖고 F1 즉 온라인 매뉴얼을 살펴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샌더 그리고 ARGS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이벤트 핸들러에 연결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벤트를 정교하게 다루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에서는 델리게이트 객체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와 버튼 1에서 발생하는 클릭이라는 이벤트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예제에서는 한 개의 델리게이트 객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뒷부분에 자,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현재는 버튼 1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하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와 동일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또다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즉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두 개가 동시에 수행되게 됩니다. 클릭 한 번을 통해서 두 개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것을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하는 방법들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로 와서, 자, 이거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창에서 해당 객체를 선택하면, 그리고 여기에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선택된, 현재는 폼 객체를 선택했죠. 버튼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버튼 객체. 그럼 버튼에 해당되는 이벤트들이 쭉 나열되고 이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거를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해당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해당 이벤트가 적용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 이것은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컨트롤을 선택한 다음, 즉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버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버튼. 자,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F1 키를 눌러보게 되면 버튼 1 클래스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버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생성자,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버튼에서는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더블 클릭, 이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더블 클릭 이벤트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예제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GUI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 나왔던 창과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버튼 클래스, 그리고 버튼 클래스의 상속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 프로퍼티, 이벤트, 생성자,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은 클릭에 대한 이벤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클릭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값을 갖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온라인 매뉴얼은 코딩하면서 가까운 곳에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든 컨트롤 클래스는 여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온 그림에서 상속 계층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모든 컨트롤 객체 만들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예요. 따라서 컨트롤에 있던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 그것을 버튼이 모두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클래스에 있는 이벤트, 메소드, 프로퍼티, 이것을 알면 버튼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버튼뿐만 아니라 콤보 박스, 그리고 체크 박스, 그리고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도 모두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들입니다. 이들 클래스에도 컨트롤이 갖고 있던 이벤트, 메소드, 프로퍼티 모두 갖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게 되면 이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나머지 파생 클래스들, 이들에 대한 프로퍼티, 이벤트, 그리고 메소드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파생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이 컨트롤에 모여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프로퍼티가 나오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현재 객체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enabled도, 그리고 포커스, 폰트 이런 등등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는 뒤에 나오네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hide, select, show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여기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매뉴얼을 보고 이 온라인 매뉴얼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 온라인 매뉴얼에서 요거를 한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게 번역된 한글, 이건 비교적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앵커링과 도킹에 관한 내용입니다. 앵커링과 도킹은 툴박스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선 앵커링은 특정 컨트롤을 폼 객체와 같은 컨테이너 측면에 일정 거리로 고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앵커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에 앵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로퍼티에 앵커가 여기 있네요. 자, 현재는 위쪽과 왼쪽에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즉, 위쪽과 왼쪽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의된 이벤트 핸들러도 함께 지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 지우고, 그리고 디자인에 가서 요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를 지울 경우에 세 가지를 지워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델리게이트 객체를 지우고, 두 번째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지우고, 세 번째는 이벤트에 설정된 요 이름도 지워야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버튼의 위치를 위쪽 상단에 놓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F5. 자, 있죠? 화면을 키웁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폼 윈도우를 줄이거나 늘렸을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앵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돛담배에 닷을 내리는 것처럼 위와 왼쪽에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 있죠. 자, 바꿀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제는 오른쪽과 아래쪽을 설정하고 기존에 있던 왼쪽과 높이는 해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 거리만큼 아래와 오른쪽에 붙어서 버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현재는 이 버튼을 오른쪽과 아래쪽에 앵커링 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앵커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과 그리고 아래쪽에 앵커링을 해놓게 되면 여기 있는 버튼이 여기에 일정 거리만큼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폼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정된 위치로 변경되게끔 하는 것. 위쪽에 있는 버튼을 위쪽과 왼쪽에 고정시켜 놨는데 요거를 크기를 키웠을 때, 이렇게 크기를 키웠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앵커링 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킹입니다. 도킹은 어디에 부착한다는 의미예요. 한쪽 측면에 부착하는 것.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앵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링이 아니라 도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킹 여기 있죠? 설정합니다.
어디에 도킹할 것이냐? 가운데, 위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 아래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그럼 버튼이 아래쪽에 도킹되게 됩니다. 즉 바닥면에 도킹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측에 한번 도킹을 해볼까요? 자, 쭉 도킹. 이거를 우측에 도킹. 그러면 버튼이 이 오른편에 도킹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프로퍼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은 도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도킹이 됐을 때 이 도킹되는 것을 얼마만큼 띄워놓느냐, 이것을 설정하는 게 패딩입니다. 이 패딩이란 프로퍼티는 폼에 있습니다. 폼에 있는 프로퍼티에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조금 전에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앵커링과 도킹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도킹, 여기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패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은 폼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폼 객체. 폼 객체를 선택. 여기 패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 여기 있죠. 현재는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세 내용까지 한번 볼까요? 더하기 표시를 클릭. 자, 여기서 패딩 왼쪽에서 30픽셀. 자, 이렇게 이동됐죠. 도킹된 버튼들이 왼쪽에서 30픽셀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5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바텀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30픽셀 설정. 그러면 각각의 도킹된 버튼들이 폼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만큼 유지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폼에 있는 패딩 프로퍼티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도킹된 상태, 위쪽에 도킹.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아웃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앵커, 도킹, 패딩, 로케이션.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레이아웃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자, 여기 보면은 현재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 선택을 하면 레이아웃에 관계되는 프로퍼티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자인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여기는 레이아웃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매뉴얼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레이아웃 편집기와 동일한 기능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버튼을 하나 더 만듭니다. 버튼을 만들었을 때 이게 안내선이 보이죠?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안내선. 자, 이것을 통해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 편집처럼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버튼을 중간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자, 중복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가운데 정렬 선택. 그러면 여기 있는 객체와 여기 있는 객체가 한 수평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기능들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 편집과 비슷한 아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강의 노트로 가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요. 자, 이렇게 안내선이 파란색 줄로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객체들을 좀 더 보기 좋게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각각의 컨트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블 객체입니다. 레이블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툴박스에서 레이블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 선택을 해서 이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 레이블에 대한 참조 변수 이름은 label1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이 참조 변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여기 가보면은 for만 현재 만들어 놓은 이 for만 클래스 내에 멤버로서 여기에 레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 변수예요. 그리고 이 참조 변수에 객체를 할당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부분 레이블 객체를 만들어서 멤버인 레이블1 이거죠. 여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의 레이아웃에 뿌려주는 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레이블에 대해서 프로퍼티가 다음과 같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에 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편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집할 수 없고 문자로 나타내는 것, 레이블 컨트롤 객체입니다. 자, 변경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로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현재는 레이블1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트를 바꿔볼까요? 여기 레이블1 이거를 디폴트라고 하겠습니다. 폴트 이름을 임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디폴트로 바뀌죠. 자, 여기에 변경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이 폼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해당되는 텍스트가 바뀔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벤트를 받는 것은 이 폼 객체입니다. 이 폼 객체. 그리고 폼에서 이벤트로 갑니다. 이벤트들 가운데 마우스 클릭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이벤트. 이 이벤트 핸들러로 들어갔습니다. 자, 폼에서 마우스 클릭이 됐을 때 발생하는 메소드예요.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라는 레이블에 조금 전에 있던 것처럼 디폴트라고 써 있는데 이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디폴트 레이블 이걸 가져와야겠죠. 디폴트 레이블. 자, 점을 합니다. 점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프로퍼티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 여기에 텍스트를 바꾸는 것,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텍스트 여기 있네요. 자, 선택. 자, 그리고 할당을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이거를 입력을 했어요. 즉, 폼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때 해피 버스데이라는 문자를 읽어서 레이블1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죠. 이 객체의 프로퍼티 텍스트 값을 이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텍스트 어디 있나요? 여기에 레이블에 텍스트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퍼티 값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 디폴트라는 문자열에서 해피 버스데이라는 문자열로 바꾸게 되는 코드.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폼 이 공간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자인 창에서 여기에 대한 이 레이블 객체의 참조 변수 이름은 레이블1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는
이게 프로퍼티 아래에 있는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하고 있어요. 변경하는 것. 폼에 있는 이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그럼 이 이벤트를 받는 것은 폼이라는 객체에서 받게 됩니다. 그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벤트로 가서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이와 같은 메소드로 호출하겠다. 이 메소드로 가게 되면은 이 메소드 내에서 레이블 1, 이 참조 변수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이 값을 할당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레이블, 문자열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목줄, 폼에 있는 제목줄도 해피 버스데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벤트로 갑니다. 여기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자, 레이블은 여기서 변경됐고 폼의 제목줄을 바꾸는 것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것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메소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폼에 관계되는 것. 여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함께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해피 버스데이로. 자, 이렇게. 자, 앞에 있는 것은 현재 this 이 객체는 뭐죠? 여기는 폼 객체입니다. 폼 객체. 이 객체 속에 있는 멤버인 레이블 1 어떤 거죠? 여기 있는 레이블 참조 변수입니다. 거기에 텍스트의 프로퍼티를 바꾸는 거고 그 아래 있는 것 this는 뭐죠? 현재 form1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요거죠. 요 화면 그것의 텍스트 뭐죠? form1의 텍스트 form1의 텍스트 여기 있습니다. 기존 form1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로. 자, 컨트롤 F5. 자, 여기에 디폴트와 form1이 있습니다. 이 폼에 대해서 이벤트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마우스 클릭. 그러면 레이블과 함께 폼의 제목줄도 함께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메커니즘, 컨트롤이나 컴포넌트 또는 폼의 객체를 디자인 창에서 편집을 한 다음 해당되는 객체와 연결되는 이벤트를 찾아서 그 이벤트에 연결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객체에서 이벤트를 접수를 해서 이 이벤트에 응답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이블의 프로퍼티는 비교적 간단해요. 현재는 3가지만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도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텍스트 박스와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의해서만 읽고 쓸 수가 있는 레이블과 달리 텍스트 박스 컨트롤은 코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서는 Use System Password Character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 관계되는 프로퍼티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나옵니다.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우선 텍스트 체인지드가 있어요. 즉,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가 변경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버튼 컨트롤은 특정 액션을 트리거하거나 앱에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클릭하는 기능들입니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버튼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든 버튼 클래스들은 버튼 베이스라는 기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들입니다. 다음에는 버튼 클래스의 공통 프로퍼티와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버튼에 대한 텍스트, 플랫 스타일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벤트는 클릭이 있습니다. 즉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되는 이벤트가 되겠죠. 자, 이제는 텍스트 박스, 버튼, 그리고 레이블에 관계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폼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 값들을 간단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 조정입니다. 자, 여기에 폼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와서 여기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값을 600에 300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조정된 걸 볼 수 있죠. 제목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rm1이라는 제목줄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박스, 그리고 버튼.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텍스트 박스를 위치시킬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버튼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대한 프로퍼티를 변경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크기 조정. 크기 조정. 자, 수평으로는 크기 조정이 되는데 위아래는 조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에 멀티 라인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false에서 tru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사각형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크기 조정. 여기 있는 멀티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탭 속에도 멀티 라인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프로퍼티는 요 탭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 조정.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조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텍스트 박스 첫 번째로 가서 이 텍스트 박스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패스워드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 첫 번째 텍스트 박스 객체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목줄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 텍스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암호 처리된 것처럼 점점점만 보이게끔 하는 것. 이 프로퍼티는 여기 하단에 use system password chr 현재는 false로 되어 있죠. 이거를 tru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돼도 그 텍스트는 보이지 않고 점점점 즉 암호처럼 보이게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텍스트 박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outpu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output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번째 텍스트 박스 객체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는 위에서 입력한 이 텍스트를 읽어와서 기록만 하는 겁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표시된 텍스트는 읽기만 하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 이거를 read only 프로퍼티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read only 프로퍼티. true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튼으로 갑니다. 버튼의 이름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btn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btn1이라는 참조 변수 이름으로 이 버튼 객체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함께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요 텍스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텍스트. 현재 버튼 안으로 의미 없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트랜스라고 바꾸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 자, 트랜슬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객체들을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중복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렬, 중앙 정렬 선택. 자, 이 상태가 됐어요. 이거를 잠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Ctrl F5. 자, 이와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있는 텍스트에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도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ead only 프로퍼티를 true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벤트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 여기 for만, 여기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뷰 코드. 자, for만, 현재 만들어 놓은 for만 객체. 여기에는 생성자만 있네요. 앞으로 이벤트에 연결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그것들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designer.cs, 여기를 보면은 3개의 인스턴스 변수, 즉 참조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조 변수는 첫 번째 텍스트 박스 객체를 참조하게 될 거고, 이것은 두 번째 텍스트 박스 객체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버튼의 객체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놓게 되면 Initializer Component라는 메소드가 나와요. for만 클래스로부터, 여기 볼까요? for만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 Initializer Component.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Initializer Component 수행되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상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들은 디폴트 값으로 모두 초기화가 끝난 상태예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Initializer Component 이 안에서는 사용자가 디자인 창에서 변경한 여기 프로퍼티 값,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사용자가 변경한 이 값들에 대해서 프로퍼티들을 2차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 사이즈, 탭 인덱스, 여기에 보게 되면 use system password 캐릭터, 이걸 false에서 true로 바꿨죠. 디폴트인 false에서 true로 바꿨습니다. 사용자가 바뀐 것들이 Initializer Component 내에서 2차 변경이 됩니다.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경한 것, 그것이 2차 변경이 됩니다. 이 안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폼 객체 속에 들어가 있던 컨트롤 객체들을 생성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성된 각각의 컨트롤 객체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바꿔주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대한 프로퍼티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아래는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대한 프로퍼티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버튼에 대한 프로퍼티를 바꾸는 부분,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폼 객체의 프로퍼티를 바꿔준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가운데 버튼 1, 그리고 아웃풋, 패스워드, 즉 3개의 컨트롤 객체를 현재 폼 객체 속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Translate 하면은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있던 텍스트를 읽어와서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박스를 설정을 했을 때 암호화 처리처럼 점점점이 나오게끔 설정을 했는데 그대로 텍스트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여기에 첫 번째 텍스트 박스 선택을 해서 여기에 분명히 패스워드를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점점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 텍스트가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프로퍼티 가운데
멀티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화 처리는 멀티라인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멀티라인 이거를 해제를 합니다. 즉 false로 되돌려 놓는 거죠.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 캐릭터라는 프로퍼티에 true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싱글 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멀티라인은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 자, 여기에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그리고 똑같이 썼습니다. 이젠 암호화 처리가 됐죠. 자, 이것을 트랜슬레이션 하겠습니다. 선택. 자, 다음과 같이 여기서 입력된 텍스트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텍스트 현재 read only로 되어 있죠. 이거를 원래대로 false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read only 어딨죠? 여기 있죠. 현재 true로 되어 있고 이거를 원래대로 false로 되돌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텍스트가 있을 때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 객체 이에 대한 이름이 뭔가요? 레이블 1으로 되어 있네요. 모든 컨트롤 객체를 생성했을 경우에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이름으로 이 참조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저는 레이블 카피라고 하겠습니다. 레이블 카피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레이블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를 변경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이벤트. 자, 여기 이벤트로 가서 여기에 텍스트 체인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변경하는 순간에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자, 여기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가 호출되면 수행하는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텍스트 박스 참조 변수 뭐라고 했죠?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조 변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사용자가 입력한 것 이거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어디에 할당하냐면은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에 입력을 합니다. 레이블 참조 변수 이름 뭐라고 했죠? 레이블 카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 이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변경된 그 텍스트 값 그것을 읽어와서 레이블 텍스트에 기록하게 될 거예요. 이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I am Superman.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여기 있는 문자열들 읽어와서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버튼 클릭.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레이블도 함께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상태예요. 그러다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텍스트가 읽어와서 이렇게 텍스트가 변경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없다가 텍스트를 읽어와서 기록하는 이것도 텍스트의 변경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문자열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텍스트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하는 이 순간에 변경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레이블에도 함께 텍스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조금 전에 나온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